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말 사이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 계속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데요. 당초에 올해 1월은 살벌한 하락이 있었고요. 2월에 좀 조정을 거치면서 3월에 좀 상승할 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3월에 정말 봄이 오나 좋아질 수 있을까 기대감이 조금씩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1, 2월 조정, 3월 상승보다는 1분기 전체를 좀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월 변의 FOMC도 있고요. 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방어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3월도 기대와 함께 우려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려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요. 코스피는 2,710선, 2,700을 오늘 테스트하는 국면이고요. 1.2%, 코스닥은 1.3%. 다행이라면 오늘 시작하고부터는 낙폭을 조금 좁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오늘 또 휴장입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휴장하는 게 우리에게 또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어서 정말 첩첩산중인데요. 뚫고 나가야죠. 예, 시장 전략들, 종목 이야기 저희 시간에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지나면 좀 나아질까 기대하셨던 분들,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소식에 조금은 더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양지수 분위기 좀 그러한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김종회 잠금해제 시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보이는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특징주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부 종목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좀 부침이 심한 쪽이 반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중소형단의 종목들 모두 다 떨어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고요. 그나마 오르는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상당수 적은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최근에 강력하게 매수가 있었던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 매도 물량 나오면서 다소 크게 흔들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해운주도 볼까요? 최근 들어 상승 특징주로 해운주 자주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추가 상승 기록하네요. 시총 상위 1위권부터 30위권 내에서 오늘 HMM과 하이브 정도만 올라서고 있는데요. HMM 물류대설한 지속 전망 속에 계속해서 긍정의 흐름 나타냅니다. 오늘 2% 정도 올라가고 있죠. 2월에만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에 KCT, 한국전자금융 이 테마 쪽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바이든이 이번 주면 CBDC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시간 외에서 이들 종목 강했습니다. 오늘장 KCT,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등의 종목들 모두 다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불거지자 관련한 종목들 지난주 후반때 좀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장 모두 다 상승세 확인됩니다. 가스 관련주 혹은 에너지 관련, 사료 관련 종목들 모두 상승세에 포착이 되고 있죠. GSE 오늘 급등 나왔고요. 팜스토리 역시나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에서는 맘스터치요. 자발적 상장 폐지를 예고하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8,220원의 현재가 기록 중이고요. 파라다이스도 시장 대비 강하죠. 호텔 부분 매출이 57%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분기 카지노 쪽이 역시나 적자였고요. 1분기도 실적은 좀 걱정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오늘 장 5%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제일 궁금한 건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 점검을 해주세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러시아 관련 이슈가,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실적 영향을 줄 것인가?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반도체 원가에도 문제를 줄 수 있고요. 또 러시아에 공급되는 반도체가 제한된다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오히려 반도체 종목에게는 미국 시장에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여러 가지 그 금융 제재 혹은 뭐 무역 제재가 만약에 나타날 경우 뭐 우리가 여기에 수출하고 있는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생각해 보면 뭐 관련된 부품이나 세트 업체들에게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죠.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아직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뭐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누구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종목의 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단기 반등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 흔들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땐 반등하는 그런 양상이 최근 들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이 변동성은 무시하시는 것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단기적인 변동은 뭐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계속 뭔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엔 트레이딩도 좀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반도체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좀 의미 있는 그런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조정이 나올 때는 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1분기도 구조조정 관련한 비용 생각하면 결국에는 적자폭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잘 가요. 리오프닝 얘기 나오고 계속 관심도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시라면 파라다이스 주식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뭐 지금 뭐 등락했습니다만 반등은 하고 있는데 뭐 만족할 만한 반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하니까 네. 지금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뭔가 많이 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없는데 왜 올라가고 있는가?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시장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작년에 적자 부분을 다 줄여놓은 그런 종목군들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올해 일단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확실히 될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또 뭔가 다른 변이가 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팬데믹이 또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게 또 오면 리오프닝주는 다시 또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슈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해당 종목군들이 일단 여러 가지 악재를 다 선반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구조조정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좋아지기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의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리오프닝 종목군들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뭐 하이트 진로를 포함한 소위 원자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곡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뭐 가격을 올렸죠. 소주 가격 같은 것들을. 네. 그래서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누가 봐도 트레이딩 매수 혹은 뭐 저점 매수 정도는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다만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터졌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반복했던 것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처럼 다시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업체들이 뭐 최악의 경우로 선정해서 구조조정을 다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 1월 27일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던 그 시점부터 했을 때 리오프닝주들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일단 과거 대비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대응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잔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자화전자입니다. 실적주 랠리 다시 시작될까? 자화전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수광 TTI. 이게 또 공시사항이 나왔었죠. 자화전자와 수광 TTI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한다라는 공시가 전달이 됐습니다. 뭐 교환이 완료되면 이 수광 TTI가 완전 자회사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자화전자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네, 자화전자를 제가 4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달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달 전에 말씀드릴 때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애플과 현대차까지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한 달 전에는 뭐 나쁘진 않지만 지금 이 호재를 선반영한 상황에서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언급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으로는 그때 한 27,000원 정도였는데 3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조금 낮춰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질문해 주셨던 스광 TTI 이게 네. 지금 필름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필름 같은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주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면 자화전자도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그 필름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셨겠지만 이 필름 자체가 뭐 방수라든지 절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화전자가 향후 매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테이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재 중에 뭐 하나라도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소위 밸류 체인의 확장이 거의 모든 회사에 필요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자신들의 원자재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이렇게 흡수합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늘의 주가 반등은 현재 지금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매수 청구권을 주는데 그 가격이 22,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그러면 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이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 다만 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네. 아마도 원가 조정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내용의 사실 본질은 이건 알파가 될 거고 이 자화전자라는 회사의 본질을 조금 들여다 봐야 될 텐데요. 뭐 자화전자 하면 그 손 떨림 보정 부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뭐 탑재되는 양이 늘어나느냐, P와 Q가 올라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OIS, PTC 히터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폴리드 줌과 관련된 부분까지 좀 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지금 뭐 갤럭시 S22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량이 뭐 역대 최대를 기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울트라로 굉장히 이제 좋은 매출을 보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고가 제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와 관련된 수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고가 제품의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가 제품까지도 OIS가 탑재된다. 그래서 OIS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뭐 현대차의 PT 시터 같은 경우에도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이 PT 시터는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배터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루머로 나왔던 애플의 폴디드 줌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신제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화전자의 지금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매출과 이익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도 긍정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두 달 사이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의 실적에도 좀 따박따박 반영이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화전자가 2017년도에 최대 실적을 내놓고 나서 한 3년 동안의 실적 정체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또 흑자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올해 그럼 실적 반영을 어떻게 해서 그 밸류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시면 뭐 2023년, 2024년까지 뭐 뉴스 나와 있습니다만 뭐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진율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거기다가 애플 쪽에 추가적인 납품이 진짜라면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어떤 외형 확장 그다음에 마진은 뭐 생각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이런 외형 확장을 통해서 고정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변수가 올해 6월 달에 있는데요. 6월 달에 지금 작년에 500억 정도의 시비를 낸 것이 현재 지금 전환 시기가 6월 달로 6월 11일인가 그때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량이 한 200만 주가 넘는단 말이죠. 네. 전환 가격은 2만 원대 초반이고요. 그래서 이게 물량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물량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시장 상황과 매출 확대, 마진율이 나타날 수 있을까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규 매수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전고점 트라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3만 원 정도의 가격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가격을 조금 낮춰서 전고점 수준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6월 달에 전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또 실제로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2분기까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자화전자 수급 관련한 이벤트 일정이 있으니만큼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자는 좀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온 프리-IPO 효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프리-IPO 라인업. 3대 글로벌 사모펀드가 이 프리-IPO에 다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프리-IPO에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관심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또 투자를 하는데 써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라인업은 뭐 굉장히 화려하죠. KKR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랙스톤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게임사들도 또 들어왔던 이 사우디 네. 국부펀드도 들어와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라인업은 화려한데 시장에서 평가는 뭐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지금 요구하는 거 뭡니까? IPO. IPO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프리 IPO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지금 IPO를 할 수 없으니까 몇몇 돈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투자 자금을 채워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SK온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를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그냥 둬라라는 것인데 지금 우린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더 유명한 회사들한테 돈을 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영원히 이 회사의 주주로 남을 건가 SK온의 주주로 남을 건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IPO를 할 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는 그거 싫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싫은데 몇몇 회사들한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리가 비난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둘러싼 최대 이슈 결국 SK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이 관련된 화려한 어떤 IPO 참여자들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느냐? 그건 정말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이들의 투자의 어떤 시계가 내일 혹은 한 달 후, 6개월 후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뭐 더 길게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화려한 라인업을 보고 그들과 투자 시계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해도 되겠죠. 다만 이들과 투자 시계가 다르다면 이런 화려한 라인업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혀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SK온도 뭐 LG엔솔도 뭔가 투자금이 좀 급하긴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모펀드와 같은 이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IPO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정제 마진과 유가. 결국 SK이노베이션도 이 북밸류는 정유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안정성도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팔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눌렸고 주가 상황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종목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 요소. 최소한 뭐 PBR 한 뭐 1.5배에서 2배 정도 사이는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마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뭐 역대 최대치까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나름 견조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 유가도 뭐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 뭐 150달러 얘기 나오고 뭐 더 간다 얘기 나오고 뭐 115달러 얘기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전망이 누가 맞을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유가도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정제 마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돈을 지금 빼서 만약에 SK온에 투자한다면
뭐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SK온이 지금 프리 IPO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단을 받쳐줄 만한 요소가 현재는 존재하고 있고 미국 시장의 정유주들 신고가 그다음에 뭐 국내 시장에서는 S-오일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화학 부분의 어떤 부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유 부분에서의 견조한 실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주가의 하단을 받쳐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팔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종목의 최대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에서 느끼는 우리의 딜레마요. 그럼 마지막 포인트로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 사실 뭐 이번에 정제 마진은 괜찮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늘 우리가 마음 한켠에 기대하는 게 그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요, 팔아요? 어떻게 해요? 일단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투자 시계를 정말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셔야죠.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뭐 나중에 IPO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좀 더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격에 뭐 조건이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 그 화려한 라인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결국 이 회사의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포드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과 같이 가고 있는 이 흐름을 고려해 보면 장기 투자자라면 이 가격은 나름 매력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프리 IPO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얻지 못하면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다른 방향을 통해서 뭐 외자 유입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 안정성은 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저는 지금 가격에서 뛰어드는 것이 과연 좋은 가격인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라면 전저점 부근에서의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기 투자자에게는 지금 더 다른 대안이 많다.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매력도가 더 나타나고 밸류도 낮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에게는 다른 대안을, 장기 투자자는 내가 투자의 시계를 이 장기 투자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칼라일이라든지 이런 그룹들과 좀 맞춰 나가겠다라는 그런 장기 시계열 하에서는 지금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목표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도 한 27만 원 정도가 좀 그 기술적인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27만 원 정도를 일단은 우리가 한번 목표로 보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가격까지 가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궁금한 건 그럼 위원님은 2차 전지로 집중을 했을 때 2차 전지 단에서 정말 시원하게 이 종목은 여러 걱정 없이 분위기만 나아지면 사도 될 것 같아 이런 종목 혹시 없으세요? 올해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투자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물론 장기 시계열에서는 SK온도 괜찮고 삼성 SDI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올해 내로만 우리가 시간을 좀 좁혀서 보면 소재가 됐든 셀이 됐든 저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올해는 투자의 시계를 조금 달리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필 수 있는 내용들 저희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에 좀 지수는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어서 그건 또 위로가 되네요. 자, 김종휘의 잔금 해제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김종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